세계 그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이 그 위안화를 가치를 이틀을 걸쳐서 10일, 12일 내놨는데 어제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무려 4.5%가 넘는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는데요. 뭐 중국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는 흔히 이 외환 관리 제도를 관리 변동 환율이라고 합니다. 뭐 변동은 빼고요. 사실상 관리 환율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은 달러하에 위안화를 갖다가 패그한단 말은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도 변화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돈은 이 패그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는 이 공식 중국 정부의 환율보다도 민간에서 환율은 이미 더 중국 돈이 가치가 없게 평가되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가치와 실제 이 금융기관에서 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가치가 차이가 나니까 그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3일간 4.5%를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전문가 중에는 중국이 10%까지 평가 절하를 할지 모른다. 중국 정부는 실제와 정부 관리 환율의 차이를 줄이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 하에서 수출이 둔화되는 속에서 수출을 늘리려면 위안화 가치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9월달이나 10월달쯤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상당히 평가 절상, 즉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 돈이 달러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은 굉장히 안 되겠죠. 실제보다도 훨씬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는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의 이 제조품들이 수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이 실제로 그 핑계를 대어서 굉장히 많이 낮추어서 지금 갈 때까지 간 중국 경제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다. 저도 더 내릴 거라는데 겁니다. 중국은 지금 금리, 지불 준비율, 뭐 양적 완화, 더 나아가서 이 대출 완화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말고는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가게 될 때 지금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나라들의 지금 외환 사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이 뭡니까? CDS라고 부르는 신용부도 스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날 확률이 얼마인가 해서 CDS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로 오르고 있고 한국도 달러, 원 환율이 상대적으로 중국 돈 가치가 내려가니까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119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1174원 정도로 내려왔는데요. 아마 이 원 달러 환율도 굉장히 올라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갈 때 지금 한국의 수출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 중국에 의존해 있다. 즉 연평균 2004년부터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 되었는데요. 연평균 19%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이 지금 2014년에 한국이 중국에 한 나라에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25.3%, 그러니까 4분의 1이 중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소재 부품 분야에서는 35%나 이렇게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중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위기에 돌파구로 삼으려고 한다. 즉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열렸던 뭐 G20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아셈에서 열렸죠. 세계 20개국의 주요 경제 국가의 책임자들이 이명박 정권 2011년 11월 달입니까? 왔지 않습니까? 그때 왜 한국에서 G20를 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를 돌파하려고 각국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자기 나라의 물건을 외국에 팔기 위해서 전부 환율을 조작했습니다. 그렇게 환율이 막 조작이 되다 보니까 이 환율 전쟁이 나라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그 환율 전쟁에 있어서 이 나라들이 좀 합의를 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말자라고 합의 보기 위해서 한국의 G20에 모였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급격히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2008년에 급격하게 이 금융위기 때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요. 지금 중국 옆에 있다가 한국의 수출이 문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가 또 우려스러운 게요.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지금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다. 즉 가계부채는 1100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초이노믹스라 해서 최경환 경제팀에서 2013년부터 계속 부동산을 갖다가 장려하는 정책으로 또 은행의 대출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집을 사라 하면서 세제 혜택이나 대출 혜택을 많이 줬죠. 그래서 집이 과거에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17에서 19만 호 정도 지어졌는데 지금 연 25만 호씩 지어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2017년부터는 시중에 집이 풀리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 집이 분양이 될 때쯤 되면 심각한 부동산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10월 달쯤에 거의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 되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정부에도 지금 기준금리가 어제 그대로 1.5%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앞에 금융위원회에서요. 근데 한국도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최근에 이 부동산을 하도 장려하니까 집들을 많이 샀죠. 근데 자기 돈으로 산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 대출받아 샀죠. 근데 이분들이 집값이 이자가 올라가면 집값 대출에 타격을 받게 되고 기존에 하우스 푸어가 한 200만 명 된다는데 그분들에다가 이분들까지 등장을 하면 부동산 대출이 전체 1100조 가계부채 중에서 한 500조는 넘어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 폭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좀 대처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정부가 얼마 전부터는 지난주입니까? 한 2주 됐죠. 부동산에 대해서 사라고 난리다가 이제서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억제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방향을 전환하면서요. 엄청난 혼란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지금 부동산 거품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정부의 경제당국자들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잉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가 2017년 대선 때 터지게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쯤 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대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정부가 거품을 빼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하고요. 부동산 문제, 부동산 거품,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중국의 경기 붕괴 이것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한국은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발 신경 좀 쓰자라는 겁니다. 서울에요.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318명인데 이들이 안 내고 있는 세금이 202억이 넘는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제차가 357대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외제차 BMW나 아우디나 벤츠 같은 이런 3사 차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수준의 한국 차들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세금은 안 내도 비싼 차 탈 만큼의 여유는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고의로 안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 외제차를 굴리고 있는 부분 또 이 외제차들도 대부분 법인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당국은요. 서민들 담뱃값 진짜 인상시키는 기술은 있어도 이런 고액 체납자가 외제차 굴리면서 배 두드리면서 사는 거는 왜 이렇게 손방망이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국회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학생들이 학업 부담 때문에 공부만 시달리고 이런다고 중학교 때
한 학기 정도를 자유학기제를 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라. 여행도 하고 뭐 사회체험도 하라. 이렇게 해서 자유학기를 무려 붙이는데요. 강남의 학원가는 딴 아들 놀 때 우리는 진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겁을 학부모한테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일 때는 시험을 안 치는데 이 한 학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선행학습을 해서 그래야 남보다 앞서가지 않겠냐. 자칫하면 경쟁에서 낙오한다. 평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겁을 확 주면서 그 한 학기를 애들 머리 좀 식히고 또 장래를 갖다가 자유롭게 한번 설계해 보라는 그 한 학기 동안에 과외를 해서 남보다 앞서가자. 즉 남이 놀 때 우리가 가면 2배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답니다. 참 돈 버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애들 과외를 시켜서 남보다 굳이 앞서가자고 노력을 바득바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요. 제가 볼 때 공부 바득바득 시킨다고 뭐 잘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 나이 와서 돌아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보다 세상을 좀 더 배우게 하는 게 궁극적인 레이스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남의 학부모님들 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절반이요. 부모에게 기대어서 사는 캥거루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캥거루족이 한 4분의 1쯤 된다는데 한국의 캥거루족이 51.1%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가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캥거루족 중에서요 19%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데도요 돈 모을 때까지 부모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실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경제 불안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제는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집에 눌러 앉아서 나가래도 안 나가고 붙어 살면서 이 용돈까지 이제 받아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캥거루족 문제가 근데 캥거루족도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들이 맨날 아침에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잔소리 들으면서 집에 붙어서 캥거루 하는 사람도 속이 편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캥거루 너무 탄압하지 말고요. 좀 잘해주다가 어느 날 그래도 독립할 때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시길 바랍니다.